우리 이번 시간에는 회계에 대한 기초 개념을 볼 건데요. 우리 본격적인 자산부채 자본 강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를 대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 시험도 당연히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 이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우리 앞으로 회계를 배울 거기 때문에 회계가 무엇인지부터는 아셔야 되겠죠. 우리 회계 기본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회계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수학이다, 산수다, 계산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회계는요, 그러한 수학,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정보예요, 정보. 회계는 정보입니다, 정보. 자,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식을 투자할 때 그 수만 가지 주식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선택해서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죠? 물론 친구한테 좋은 주식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이걸 보시겠죠. 재무, 제표. 들어보셨나요? 재무제표? 이 기업이 얼마를 벌었고 그리고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부채를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봐야 이 기업이 지금까지 열심히 경영활동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예측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 즉 기업의 성적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회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 또는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지 말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필요하죠. 정보.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재무제표와 같은 정보를 만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계 정의 보시면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걸 제공하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 그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인식, 측정, 전달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하고요. 회계에서 우리 궁극적으로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걸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 기업의 회계정보가 필요할까요? 아까처럼 우리처럼 여기에 투자할지 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 한마디로 주식을 투자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 투자자. 또는 여기에다가 돈을 빌려줄까 말까 하는 채권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 외상대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채권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채권자도 이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또는 거래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거래처가 여기랑 거래를 해도 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재무제표를 보고서 판단하게 되겠고, 또 과세당국, 우리 국세청은요 세금을 거둬야 되죠. 그렇죠? 세금을 거둘 때 아무 근거 없이 거둘 수는 없잖아요.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세당국도 회계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자, 아직 투자하지 않았지만 투자할 수도 있는 이런 잠재적인 투자자까지 모두 다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이용자들은요,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예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 즉 회계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회사의 바깥에 있는 이용자를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회사의 바깥에 있는 채권자, 투자자, 그리고 여러 가지 거래처라든지 과세당국, 자, 이런 사람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도 있겠죠. 내부 정보 이용자 누가 있을까요? 경영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할 때 당연히 나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다 알겠죠. 웬만하면. 그죠? 내부 정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굳이 이러한 재무제표에 의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경영자는 우리 재무제표를 보고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회계가 또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정보 이용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회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우리 회계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주주라든지 채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굉장히 그 숫자적으로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이 필요해요. 일정한 양식. 즉 우리 재무제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양식이 있다. 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와 같은 일정한 양식으로서 보고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보 이용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찾아가서 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양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우리 재무제표라고 한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내 맘대로 만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기준이라는 게 있다. 기준. 이걸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회계 기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다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준을 회계 기준이라고 하고 당연히 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재무회계. 즉 누구를 위한 회계다?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무슨 회계다? 재무회계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재무회계 파트가 있고 원가 관리회계 파트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회계 파트가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40문제 중에서 30문제 그리고 나머지가 원가 관리회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재무회계가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고 그죠? 회계 기준이라는 걸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무회계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누구를 위한 회계일까요? 당연히 회사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를 위한 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지금 우리가 이 책상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 책상 원가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이제 그 팀장님이 가가지고 저희 뭐 나무 판때기 얼마고요? 그리고 인건비 얼마 들어갔고요? 뭐 공장 월세 얼마 들어가세요? 이만큼이 우리 원가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보고하겠죠. 이런 보고는요. 경영자의 입맛에 맞춰서 경영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맞게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즉, 뭐가 필요가 없다? 회계 기준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경영자 한 사람만을 위한 회계다 보니까 경영자 입맛에 맞춰서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회계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 원가관리 회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목적은 당연히 내부적인 관리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당연히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원가가 작년에는 뭐 500만 원 나오는데 왜 이번에는 원가가 올랐어? 이거 누구 잘못이야? 라고 하는 이 관리나 통제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관리, 통제 목적으로 우리 원가 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일정한 양식이 필요 없겠죠. 그죠? 일정한 통일된 양식 필요 없고요. 그냥 경영자가 원하는 양식대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원가관리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회계부터 먼저 배우고 나중에 원가관리회계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왜? 이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회계 기준은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자, 우리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에서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워낙 다 세계화가 되어 있고 모든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뭐 미국 투자, 뭐 해외 투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한 일정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걸 요즘에는 다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국제회계 기준으로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시험에서도 국제회계 기준에 맞는 회계 기준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국제회계 기준을 배울 것이고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우리나라에 맞게 들여오겠죠? 이거를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제회계 기준인데요. 한국이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표현하고요. 뭐 내용은 다 국제회계 기준이랑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상장법인, 금융기관, 그리고 비상장 법인 중에서는 저희가요. 뭐 이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는 자발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상장법인과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 얘네들은 무조건 우리 국제회계 기준을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국제회계 기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국제회계 기준은요. 얘 특징이 뭐예요? 얘는 일단은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한두 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야 이럴 땐 이렇게 처리해라 저럴 땐 저렇게 처리해라 라고 세세하게 규칙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나라마다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규칙을 정할 수는 없다. 즉 우리 국제회계 기준은 거대한 원칙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거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즉 원칙 중심이지 규칙 중심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근데 두 번째로 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한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거든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등 배울 건데 어쨌든 우리 자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자산이요. 뭐 건물도 있고 기계 장치도 있고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산들을 얼마로 보고를 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 토지, 이 땅을요. 옛날에 10년 전에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이 옛날에 주고 산 100만 원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땅값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얘가 200으로 올랐어요. 그럼 이렇게 이걸 공정가치라고 하거든요. 공정가치, 페어 밸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가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금액을 보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배울 건데요.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 금액의 표시 방법 중에서도 공정가치로 보고하는 것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라는 것은 시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가가 뭐죠?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공정한 가격, 이게 시가예요. 그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아무래도 이 시가가 옛날에 우리가 10년 전에 취득했을 때 얼마 주고 취득해서 이 금액보다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회계 기준은 공정가치를 지금 평가로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중심이다. 자, 이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지금은 여러분 참고로 보셔도 돼요. 재무상태표 중심이라는 거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라는 게 이거거든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표시하는 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배울 건데 우리 재무제표 중에서 즉 회사가 우리의 재무 상태라든지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 중에 한 종류예요. 재무 상태표라는 거. 얘는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인데 우리가 돈 얼마 벌었어? 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 재무 상태표 기준으로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X1년 말, X1년 12월 31일 말 재무 상태표에 예를 들어서 자본이 100만큼 있었어.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X2년 말 재무상태표 보니까 자본이
150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요. 아, 우리가 지금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 미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작년에 뭐 예를 들어 1억을 벌었어. 1억을 벌었으면 그 1억에 대해서 뭐 쓸 거 다 쓰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남았어요. 그럼 이게 남은 것을 우리 이익이라고 하죠. 이익. 그럼 이 이익에 대해서 내가 돈 쓸 거 쓰고 남았으니까 이건 내 통장에 저금을 해놓겠죠. 세이브 해놓겠죠. 내 미천이 늘어나죠.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 미천이 원래 100만큼이었는데 1년 지나니까 내 미천이 150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아, 50만큼 우리 이익이 났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내가 돈 벌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돈 번 만큼 내가 차곡차곡 내 통장에 쌓아놔. 통장이 늘어난 만큼 내가 그만큼 이익을 남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익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재무상태표 중심이라고 해요. 재무상태표를 보고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것도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 회사가 A 회사인데요. 우리 쫄따구 회사가 있어. 쫄따구 회사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이 B 회사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B 회사는요, 우리 회사에게 지배를 받는 종속 기업이라고 표현해요. 종속 기업. 우리 회사는 지배 기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회사나 얘네 종속 회사나 어차피 경제적인 실질은 하나의 회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더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배와 종속 기업 간 하나의 경제적 실질로 보아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도 각각 작성하지 말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연결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회계 기준도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특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고요. 자, 이러한 국제회계 기준, 제정 원칙 이것도 하나의 우리 법을 제정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법처럼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회계 기준을 제정할 때 어떠한 원칙들로 제정을 하느냐 요 얘기인데요. 첫 번째로 회계 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지양한대요. 즉 우리 예외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가자. 국제회계 기준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예외 규정을 최대한 줄여서 그냥 단순하게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제정 원칙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리고 회계 기준 내에서 목적과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이건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 그리고 핵심 원칙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자, 그리고 일관성 유지한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작년에는 A로 처리했다가 또 올해는 B로 처리하면 일관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회계 기준을 제정할 때도 당연히 일관성 있게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념책에 근거해서 규정한다. 이거 우리 개념책에도 나중에 다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도 제가 지금 세무사인데 세금을 낼 때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죠. 그 법의 이름은 세법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낸다. 그럼 소득세를 내가 얼마를 언제 내야 될까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소득세법, 이 세법에 의해서 내가 낼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헌법.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되고, 그죠? 이러한 헌법. 얘는 내가 세금을 계산할 때 헌법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진 않잖아요. 그쵸? 다만 뭐 세법에 없는 내용이나 세법이 어떠한 도움, 뭐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헌법보다 당연히 세법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듯이 우리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회계 기준이 있고요. 개념체계라는 게 있어요. 개념체계. 즉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다만 회계 기준에서 모호한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가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개념 체계가 도움을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념 체계에 근거해서 회계 기준을 만들긴 하지만 우리 회계 처리할 땐 당연히 뭐가 우선이다? 회계 기준이 우선이다. 그죠? 이거까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다. 즉, 우리 회계 기준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법에도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면 세법에 대한 해석은 세무사의 판단에 의존하듯이 우리 회계 기준에 대한 판단도 전문가, 뭐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세세한 규칙을 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니네가 알아서 전문가들한테 의존해서 판단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이게 바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죠.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아요. 그죠? 니네 알아서 유동성 있게, 그죠? 니네가 잘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식이지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본 것이 국제회계 기준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거,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우리 앞으로 회계를 배울 건데 이 회계는 제가 언어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어. 회계는 수학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고요. 산수가 아니에요. 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뭐부터 알아야 돼요? 단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계도 똑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얼마를 벌었고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회계라는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계정 과목이라고 해요. 계정 과목.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자산 중에서는 재고자산도 있고 유형자산도 있고 뭐 토지, 건물, 기계장치, 뭐 상품, 제품 등등등 이렇게 그 해당하는 자산 또는 부채 등등의 명칭 하나의 단어를요 계정 과목이라고 해요. 앞으로 천천히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단어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언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즉 언어로 되기 위해서는 문법이 필요하다. 문법. 이러한 문법을 우리는 분계 원리라고 해요. 분계 원리, 분계. 그렇죠? 그래서 분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주고 건물을 샀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이걸 우리 분계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분계라고 말씀드렸죠. 분계. 자, 일단 이 분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가 건물을 구입하고요. 현금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러한 것을 내가 보고를 하고 싶은데 우리 재무제표에다가 이렇게 내가 일기 쓰듯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나타내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이게 바로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이것만 봐도 현금이라는 요 100만 원 주면서 건물 샀구나. 이거를 요 분계만 보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계를 한 것이냐. 분계에 대한 원리. 자, 여기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지죠.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이름 명칭이에요. 그래서 뭐 왼쪽, 오른쪽 하면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 둔 것 뿐이고요. 그리고 각각에는 우리 회계 요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회계 요소는 5가지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 이 5가지를 회계 요소라고 해요. 자산, 부채, 자본, 비용과 수익. 얘네들은요, 각각의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자기 자리가 있다. 자기 자리가 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가 가까이 지금 자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산은 자기 자리 어디예요? 차변.
비용은 자기 자리 어디예요? 차변. 부채는 자기 자리 어디죠? 대변. 자본은 대변. 수익은 대변. 일단은 여러분들 내가 분개를 할 줄 알려면 각각의 이 회계 요소들이 자기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일단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 게임의 룰이에요. 게임의 룰. 그쵸? 그래서 각각의 자기 자리. 자, 차변에 있는 애는 자산과 비용. 대변에 있는 애는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자기 자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우리 방금처럼 건물을 100만 원 주고 샀을 때 이러한 것을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걸 우리는 분개로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그 분개를 하는 법칙이 있다. 법칙. 자, 일단 어떠한 이 회계 요소들 있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얘네들이요. 증가할 때는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요. 감소할 때는 남의 자리에서 감소한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증가할 땐 어디?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 감소할 땐 남의 자리에서 감소한다. 자, 일단 보면 우리가 지금 건물을 구입하고 현금 100만 원을 지급했죠. 그럼 일단 우리 쉬운 것부터. 건물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됐죠? 증가했죠. 건물을 사왔으니까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러면 건물의 자기 자리 어디예요? 건물은 자산이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계정 과목이 뭐 자산인지 부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는 우리 앞으로 천천히 배우게 될 거고. 어쨌든 건물이라는 건 자산이야. 그럼 건물이 증가했어. 그럼 어디서 증가하죠? 자기 자리인 차변에서. 그럼 지금 차변에, 지금 괄호에 차라고 되어 있는 건 차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라고 되어 있는 건 대변이라는 뜻이죠. 차변과 대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기재를 하게 될 것이고, 건물이란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 차변에서 증가하겠네. 그러면 건물이란 자산이 차변에 이렇게 100만 원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건물이란 자산이요 100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왔어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건물이란 자산 증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대가로 우리는 현금을 줬죠. 현금도 자산이거든요. 현금이란 자산은 어떻게 됐어요?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현금은 감소됐네? 감소될 땐 누구 자리에서? 남의 자리에서 감소해. 그러면 남의 자리 어디예요? 자산이 자기 자리 차변이니까 남의 자리가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요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의 자리인 대변에 왔어요.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100만 원만큼이요. 그쵸?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건물이란 자산 사면서 현금 줬구나 라는 것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분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또 연습을 해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은행에서 현금 10만 원을 차입했대요. 차입했다라는 뜻은 빌렸다라는 뜻이에요. 빌렸다라는 뜻이고, 돈을 빌리면 이건 우리 부채라고 하거든요. 부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렸으니까 돈은 증가하겠네. 현금은 증가하겠네. 그 대신에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채는 또 증가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쉬운 것부터. 돈을 은행에서 빌리면요. 저희 현금이 늘어나요. 현금이 뭐죠?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겠네. 자기 자리 어디? 차변. 차변에요. 현금이랑 자산 증가했어요.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근데 그 대가로요. 저희는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했죠. 이걸 우리 부채라고 해요. 부채 중에서도 돈을 빌렸으면 이걸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하나씩 배울 거니까 우리 단어도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이라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죠? 이런 단어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차입금이라는 건 부채고, 부채가 증가할 땐 자기 자리 어디였죠? 부채? 대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가 지금 대변에 왔어? 증가했구나, 부채가.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10만 원 증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원리를 이렇게 거래 8요소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건 외우시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일단 나누어 주고,
자기 자리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증가할 때는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겠죠. 즉 자산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니까 차변에서 증가했고, 비용은 증가라는 표현 대신에 발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쨌든 비용도 증가, 즉 발생했습니다. 어디서? 차변에서. 그리고 대변에 있는 애들은 누구 있었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있었잖아요. 부채가 증가하고요, 자본이 증가하고요, 수익 발생할 때는요, 어디서? 자기 자리 대변에서 발생해요. 반대로 감소할 땐 남의 자리에서 감소하죠. 그래서 자산이요, 감소할 때는요, 남의 자리인 차변이 아닌 대변에서 감소를 하게 되고요. 부채와 자본도 감소할 땐 남의 자리인 차변에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 분계 법칙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된다. 자기 자리. 차변과 대변에 각각 자기 자리가 있고, 증가할 땐 자기 자리, 감소할 땐 남의 자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분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결합관계 표시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 커피 머신을 5만 원에 현금 구입했대요. 자, 이거를 우리 분계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차변과 대변으로 나눕니다. 왼쪽이 차변이고 오른쪽 대변이죠. 자, 커피 머신이라는 것은 우리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예요. 일단 어쨌든 여러분 비품이라는 걸 모르셔도 커피 머신을 샀어? 그럼 자산이 증가하겠네? 그럼 자산은 어디서 증가하죠? 자기 자리, 차변. 그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는데요. 그 자산의 이름이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것 뿐이에요. 얼마만큼 증가했죠? 5만 원이요. 그럼 이러한 비품 사느라고 현금으로 줬대요. 그럼 현금이란 자산의 관점에서는 현금도 자산인데 감소하겠죠. 어디서 감소하죠? 남의 자리인 대변에서. 그죠? 현금. 얼마? 5만 원만큼 감소해요. 이게 이제 분계가 되는 것이고, 지금 거래의 결합관계 보면 지금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했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옳은 표현 되겠죠? 자, 2번.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 조달했대요. 자, 이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회사거든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가 투자를 받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고, 투자를 받으면요, 저희 자본금이 증가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돈 받고 주식 발행했어요. 그럼 저희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자본 자기 자리 어디예요? 대변이죠. 대변에 자본금, 얘는 자본이에요. 얼마? 1억 원. 자본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해서 대변에 왔고요. 그 대가로 우리 현금 받았잖아요. 그럼 현금이라는 거 자산이죠. 현금이란 자산이요, 자기 자리인 차변에서 얼마 증가했다? 1억 원 증가했다. 그래서 차변의 자산이 증가, 현금이란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에 자본금이란 자본이 증가했습니다. 맞죠? 자, 3번 보시면 공장 청소비 10만 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자, 이것도 쉬운 것부터 하면 현금을 지급했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한다. 어디서? 대변에서. 그러면 차변에는요, 청소비라고 했죠. 얘는 비용이거든요. 비용의 발생 어디? 차변이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 1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맞고요. 자, 4번. 상품을 20만 원에 현금으로 매출했대요. 그러면 우리 상품을 매출하고 지금 현금으로 매출했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겠네. 현금이란 자산이 20만 원 들어오겠네.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매출이라는 얘는 수익이에요. 수익. 매출 수익의 자기 자리 어디죠? 대변이죠. 즉 수익의 발생은 자기 자리인 대변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산의 증가까지는 맞는데 대변의 비용의 감소가 아니고 보다 수익의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회계 처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걸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계를 우리 복식북이라고 해요. 복식이라는 거는 복수를 얘기하죠. 복수. 하나가 아니에요. 왜? 우리 차변과 대변 이렇게 두 개로 분계를 하잖아요.
이걸 복식 부기. 부기라는 거는 장부기장을 부기라고 해요. 장부기장. 그래서 복식으로 부기하는 이러한 복식 부기의 특징들은요, 뭐가 있냐면 거래 이중성이라고 해서 우리 차변과 대변은요, 서로 원인과 결과예요. 즉 동전의 양면처럼 저희가 건물이란 자산을 취득하면서요, 그 대가로 현금을 줬어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차변과 대변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해서 차변에 10만 원이 왔으면 무조건 대변도 10만 원이 와야 돼요. 즉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회계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같지 않으면 어딘가 오류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차대변의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발견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회계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 첫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했습니다. 그죠? 이 분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원리 꼭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